오늘도 변함없이 1교시엔 폭주 김준일 선생님 모시고 다시 불타오르고 있는 불타오르네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과 조국혁신당 돌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출입기자들과 밥을 먹으면서 황상무 대통령실 무려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네, 시민사회 수석이 MBC 잘 들어. 내가 옛날에 정보서 다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회칼 테러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칼 테러 사건 발언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전 언론인의 입장에서 황상무께서 네. 황상무 하니까 상무 같아. 직함이 상무 같아. 네. 이분도 언론에 30년 계셨죠. 네. 황상무 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농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농담이라고 이렇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좌파적 시각으로 저 이렇게 글러리에서 농담했던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고 농담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그게 농담인 거죠. 농담이라고. MBC 기자들은 이미 현실이다 이런 서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4시간 전에 쓴 그 기사에 MBC 기자하고 전화로 인터뷰했더라고. 그 뭐 이기중 기자인가? 예전에 그분 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진짜로 막 댓글에서 칼로 너 가서 찔러 죽이겠다 뭐 이런 거를 보고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앞에서 회칼 테러 얘기하면서 내가 말이야 군 정보사 1988년에 말이야 그러면서 MBC 너 조심해 이렇게 딱 얘기를 딱 지목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위협을 안 느낄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은 이 황상무는 일단은 예전에 그 뭐 연예계 얘기해서 그런데 옛날에 이효리가 그 소속사 대표랑 갈등이 있었어. 이게 어떤 곡을 놓고 갈등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감을 한 상자 보냈다라는 거야. 이효리가 대표한테. 감을 찾아라. 네, 감을 찾아라. 감 떨어졌다. 일단 황상무 이 사람은 이분은 감이 떨어졌어.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사실은 약간 그 수위 높은 얘기 이런 것들도 옛날에 뭐 대통령실이나 이제 뭐 청와대나 예를 들면 뭐 고위공무원들 만나면은 있어도 기자들이 좀 안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90년대 뭐 이러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잘 안 썼어요. 우리끼리 한 얘기다 이런 시절. 우리끼리 한 얘기고 그냥 정보 보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출입처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 출입처에서 끼리끼리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은 이런 거를 다 하나씩 쓰기 시작하면은 이런 자리를 아예 회피해 버리니까 웬만하면은 안 쓰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정보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깨졌어요. 사실은 깨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예전에 경향신문에서 그 교육부 이제 공무원 고위공무원 만나면서 국민들은 개돼지다. 그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온 거거든.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그게 벌써.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이미 흐름이 바뀌었거든. 근데 이 황상무는 상무님 죄송합니다. 황상무 수석은 황상무님 감 떨어진 거야. 너무 오랫동안 현장에 안 나가니까 이 정도는 뭐 얘기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한 자세였기도 하지만은 감도 떨어졌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오늘 강한 질타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보면 이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을 경질하거나 뭐 이런 게 지금 선거도 지금 한 뭐 20여 일 앞에 있는 시점인데 이런데 지금 대통령실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황 수석의 사과도 굉장히 늦게 나왔는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굉장히 짧은 그리고 이게 그래서 요새 네티즌들이 유행하는 이게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해석이 필요한 이런 사과를 내놨는데 이런 정무적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용산의 분위기를 얘기하면은 아주 불쾌하고 있어. 뭐가 불쾌합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 거취 결정이야. 김은혜 홍보수석 뭐 얘기하고 뭐 김경률 나오고 이런 분위기들 있잖아. 아주 불쾌하고 아주 불쾌해. 왜 불쾌하냐?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어딜 감히 지금 도전하느냐? 그 예전에 공천 뭐 김건희 여사 언급할 때만 해도 진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이종석 물러나라고 하고 황상무 물러나라고 하고 감히 어딜 약간 이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 이게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나한테 돈을 벌려면은 황상무 자진 사퇴에 걸겠어. 자진 사퇴에 건다. 네, 뭐 해임하거나 뭐 경질하거나 이럴 건 아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문제가 되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죠. 근데 용산에는 그냥 상식적인 의문. 용산에는 어떤 국정 상황을 살피고 여론이나 민심의 추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그리고 나아가고를 결정하는 어떤 이런 기능이 이제 없는 겁니까? 이게 사실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너무 이제 명백해 보이는데 왜 용산은 감히 어디 우리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도전해 이런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밖에 안 남은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이야?
어떤 분입니까? 심지가 고등분이야. 노빠꾸 스트레이트 딸기를 간다. 족바가. 족바 요거 아니에요. 네, 좋아 빠르게 가. 네. 이거고 2,000명 의대 정원 2,000명도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 어떤 분이야? 스트레이트 하시는 분이야. 결코 흔들리지 않아. 각하는 아니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진짜 이거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뭐 둘 중에 이제 황상무랑 이종섭이랑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으나 당에서 저 정도로 난리가 나고 지금 이를테면은 그 윤석열의 호위무사라고 불렸던 이용 의원 있잖아. 네. 이번에 거의 어디 하남에 출마했다는 헷갈린다. 근데 그 양반도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이거 이종섭 문제 있다. 황상무 얘기를 하고 막 기사가 나오는 김은혜 수석, 이용 의원 이런 분들은 왜 나서는 걸까요? 살아야지. 돌아다녀 보면 알거든. 싸늘해 지금. 완전 싸늘해. 그러니까 이종섭으로 판 뒤집혔다. 이 상황에서 황상무가 지금 기름 부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보기에도. 시사평론계에서 최고 감이 좋은 김준일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이 둘 중에 둘에 거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른바 런종섭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 오늘 뭐 다 한마디씩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감이 안 좋고요. 요즘 너무 많이 틀려. 오늘 장해찬 야, 선당후사하고 이렇게 뭐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선수후사 얘기하더라고. 선수후사, 세 글자 맞췄어 내가. 그래서 선후사 다 맞췄죠. 세 글자 맞췄으면 거의 다 맞춘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어쨌든 잘 틀리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퇴는 안 시킬 것 같아요. 사퇴를 안 시키고 뭐 귀국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 황상무는 자진 사퇴.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황상무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날리면 날리는 거지 뭐 솔직히. 황상무가 뭐라고. 근데 이종섭은 약간은 민감한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수사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거에는 진정한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섭을 날릴까? 지금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근데 알 수 그러니까 지금 시사평론가의 최고감, 감 중의 감. 김준일 평론가는 이종섭은 살리고 황상무를 날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셨습니다. 이 발언을 박제해서 수일 내에 결론이 날 테니 어떻게 나올. 다만 이런 의문은 듭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 수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럼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을 하려고 해도 이런 프로세스상에서 형식상에서 지금보다는 더 훨씬 스무스한 처리를 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보내놓고 신입장도 없는 상태에서 내보내고 당연히 문제가 될 텐데 다시 한번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용산엔 이런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어떤 정무적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겁니까? 정무적으로 바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미 작년에 야, 너 나가! 이 분위기가 있었고 그나마 좀 뭐라고 해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다 출마했어요 이번에. 꽤 제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공천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유능한 사람이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당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예스맨들만 들어갔다. 이거는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뭐 160석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아니다. 과잉된 지표다. 경기 수도권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미 많이 돌아섰다. 허수가 있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 프레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이른바 이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 인데 지금 그러니까 2주 사이에 좀 급변한 어떤 숫자들, 지표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여러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그 국민의힘 160석, 170석에 대해서 이거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었죠. 이 방송 오늘 그리고 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하고 같이 방송을 했어요. 업무너. 그분은 민주당의 참패를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120석 이하. 근데 170석이면 여기 110석 이하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당연히 제3지대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저는 저한테 돈을 걸라면은 국민의힘이 과반을 못 넘는다에 제가 돈을 걸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상세적으로 했는데 오늘 다른 유튜버에서 하여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저한테 지금 당장 내일 투표하는 걸로 물어보라면은 국민의힘 130석 130석을 못 넘는다. 못 넘는다. 못 넘는다. 130 언더. 130 언더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러면 민주당은 135번 하겠네요.
민주당은 130 오버하는 게 아니라 네. 거의 150 가까이 가져가는 가까이 거죠. 간다. 가까이. 근데 이제 그 제3지대가 가져가는 포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조국혁신당을 빼고 얘기하는 조국혁신당이나 나머지 정당 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변수가 많으니까 아직은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종섭 저는 그 가장 나중에 총선에 이제 끝나고 회고를 하라고 하면은 아마 이종섭의 출국이 이 판세를 확 바꿔버린 변곡점이 됐다라고 이제 다른 제가 어떤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국혁신당 이분 조국 네. 조국 장관이 굉장히 훌륭하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한 전략이라는데 애초에 조국혁신당이 이런 숫자들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했죠. 예상이 틀렸어요. 제 예상이 요즘 맨날 틀려. 김준일 평론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조국혁신당의 돌풍의 배경이 뭘까요? 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배경. 산 윤석열이 죽은 네. 조국을 네. 불러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고사를 하는 거예요. 네. 죽은 공명이 산중다를 쫓아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삼국지에 이제 우장원 전투 뭐 여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으면은 조국 장관 전 장관한테 기회가 있었을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정치를 못하고 너무 뭐 그걸 독재라고 부르든 뭐가 부르든 굉장히 검찰 중심으로 모든 걸 하고 과도하게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조국한테 기회를 줬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잘했으면은 민주당을 잘했으면은 조국한테 기회가 왔을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의 성격은 반윤비명입니다. 반윤비명인데 반윤비명은 사실은 원래는 제3지대가 보통 이제 뭐 조국혁신당을 제외하고 제3지대 예를 들면 개혁신당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제 합당했다가 분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쪽에서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난번에 찍었던 사람 중에 한 35%가 지금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거죠. JTBC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을 찍은 사람 중에 40%까지도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얘기예요. 제가 지난 주말에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촌들하고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같이 캠핑을 해요. 제가 막내니까 전부 다 50대예요. 이제 50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술 먹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한 거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게 메인 테마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지민미조 하겠다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 거야. 지민미조의 어떤 밑바닥 민심을 보셨군요. 너무 특정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근데 이 두 가지 갈래가 있어. 하나는 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내가 더 이상 이거 좌시할 수 없다. 더 검찰 개혁을 잘할 수 있어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라는 한 부류가 있었고, 그러니까 언론이 그 카테고리 할 때는 더 강한 민주당보다 더 강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분류되는 집단. 그쪽에 한 부류가 있었고 하나는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야. 당을 운영하는 방식이. 사실은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부류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크로스된 거야. 약간 겹쳐져 있다. 혼종이 태어났어. 혼종이 태어났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민주당은 지금 약간 이제 속으로 웃고 있는 게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말한 두 번째 부류. 나는 원래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난 이번에 투표를 안 해야겠어.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55% 밑으로 투표를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놨어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이제 비호 때문에. 근데 그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는 동력을 조국혁신당이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조국혁신당을 찍는 사람들이 어차피 국민의힘을 찍진 않을 테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득표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조국혁신당이 계속 주장을 했거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견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민주당한테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처음 했을 때는 약간의 자가 발전 성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비례를 우리한테 달라. 우리는 민주당한테 해가 되는 정당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1대1 구도를 깨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더 강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그게 약간의 레토릭 같은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현실화되고 있어.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지표를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표는 모두 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네. 그러니까 제가 갤럽 여론조사를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일관되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되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특정 여론조사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선에서 투표율과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이런 거를 갤럽을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이런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네. 그때 한번 갤럽을 쓸 거고요. 자,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가 7%가 나왔습니다. 네. 그때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2.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32하고 7을 더하면 39가 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같았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계열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엄청 빠졌거든요. 서울에서 지난주에 45%를 찍었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24를 네. 찍었는데 이번 주에는 국민의힘 30. 굉장히 그리고 크네요, 파동이. 민주당 32.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권 심판론이 재점화가 되면서 완전 확 빠졌어요. 이게 서울에서. 서울 지역에 사실은 민주당이 너무 빠지기는 했어요. 그 전에 비해서.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분포를 보면은 쓰면서 할게요. 네. 재밌다 이거는. 자, 7%라고 했잖아. 7%. 네. 정당 지지율. 그런데 자, 20대 몇 퍼센트? 몇 퍼센트입니까? 0%. 30대 몇 퍼센트? 몇 퍼센트입니까? 3%. 아, 40대 몇 퍼센트? 높아질 것 같은데요? 11%. 네. 50대 네. 몇 퍼센트? 14%. 60대도 8%. 70대 1%. 자, 이게 이걸 뭘 우리가 보면 되느냐면은 자, 50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캠핑 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50대들이 지금 주축인 거야, 지금. 네. 정당 지지율이 무려 14%라 50대에서 나온다. 지금의 50대가 뭐냐면은 70년대생들이 대거 유입이 됐어요. 네. 저도 이제 5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생들 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무려 5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보면은 그 80, 그러니까 X세대? 68 세대보다 아니 그러니까 86 세대보다 더 진보 X세대 초반에 있었던 네. 그때. 그러니까 약간의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정교조 이제 교육도 받고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도 경험을 하고 약간 그 요새 SNS에서 유행하는 밈으로 보면 뭐 이렇게 입고 다니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그 세대죠. 예. 좋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예, 그 세대예요, 사실은.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강한 이런 민주당 진보 이제 성향을 띠고 있는데 자유주의적 성향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0대도 8%는 나왔어요. 60대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60대는 60대 중후반대하고 초중반대하고의 정치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386 세대가 60대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부터 해가지고 이제 1차 베이비붐이 쫙 있었고 그런 다음에 70년생을 기점으로 해서 2차 베이비붐이 있는데 이 1차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동질감을 약간 느끼는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정당 지지율이 아니라 비례 지지율. 이거는 이걸로 해야 되겠다. 자, 이제 비례. 네. 비례 정당을 어디를 찍겠냐 이거를. 아, 이것 결과도 숫자도 놀랍더라고요. 예, 이거 굉장히 놀랍죠. 네. 예. 자, 20대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2%. 아, 큰 차이 없어요. 네. 0%나 2%나. 네.
자, 30대 10%. 꽤 높아지네요. 예. 참 이게 총 숫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9% 나왔어요. 19%. 총 19. 예, 총 19. 요거는 7%인가? 네. 7%. 네, 7%가 나왔는데 자, 20대, 30대 10%, 40대 34%. 3명 중에 1명이 넘어요. 예. 네. 그리고 50대 31%. 그리고 60대 21%, 70대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40대와 50대 성향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더 이제 40대와 50대의 차이를 보면은 40대는 민주당 지지가 26,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34, 그리고 50대는 민주당 지지가 24. 그리고 31. 네. 그러니까 두 세대가 지금 더불어민주연합보다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네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40대는 국민의 미래는 21, 50대는 29니까 모든 정당을 통틀어 가지고 40대와 50대에서는 지금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양대 정당을 꺾어버렸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돌풍이 아니라 태풍이다. 태풍이다. 다만 얘기를 했듯이 2030하고 완벽하게 세대 단절이 돼 있다. 2030하고는 단절이 돼 있다. 2030이 생각하는 조국은 우리가 조국 사태를 경험하면서 봤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내로남불,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를 부르짖지만 자기 자식 교육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뭐 이런 이제 상징이라면 30대, 그러니까 40대 이후의 조국은 완전히 다른 또 지금 정치적인 상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0대도 쉽게 보면은 그러니까 5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30대 절반은 20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민 씨가 네.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30대 초중반 정도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상당수가 유입이 된 거예요, 사실. 네. 이거가 내일인 거야. 그러니까 네. 이 조국 내가 불공정을 당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스윙부터 성향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안 붙는 거고 20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20대는 그러니까 아무런 조국에 대한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만 남아있는데 이 50대의 주류의 정서는 뭐냐면은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조국 장관한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검찰이 거야. 너무 과도하게 털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켜주지 뭐 지문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리고 조국 장관이 어쨌든 본인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네 없네 하지만은 사과를 안 하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국은 양반인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희석이 좀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조국으로 가겠다. 옛날에 뭐 조국의 강을 건넜던 뭐 입시 비리가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정권 심판론과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같이 섞이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세가 커졌다. 자, 네. 그런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명단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우리가 만든 비례 정당은 여기다라고 이제 홍보를 시작할 거고. 그러면 지금 숫자, 그러니까 양당이 아직 비례 후보를 발표하기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지금 숫자가 최고점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어떤 조사에서는 그 조국혁신당에 찍겠다는 게 25.6%가 네. 나온 것도 있어요. 어디 거였지? 내가 좀 헷갈리는데 좀 찾아서 알려주세요. 네.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고 돌풍인 거는 맞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오락부장 리얼미터라고 합니다. 리얼미터가 네. 그랬나 이제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이 이제 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 수치가 정말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게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이 정당 그 더불어민주연합이 너무 안 나와버리면은 민주당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당선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자, 쉽게 얘기를 하면은 10명이 외부에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11번째부터 뭐 순번이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되려면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당선이 되려면은 정당 지지율이 최소 23%가 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총합이 이를테면은 진보 계열의 총합이 아까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의 총합은 보통은 40%를 안 넘어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20%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연합은 몇 퍼센트야?
20%. 20%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20%나 19%라는 네, 얘기야. 그러면은 몇 명 당선돼요? 20%니까 한 10명 좀 넘겠네요. 10명쯤? 10명 되는 거예요. 10명. 예, 20. 자, 2016년에 민주당이 25%였거든요. 정당 지지율이. 그때 12명 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26%였는데 13명 냈어요. 13명 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되게 딜레마적인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20명이나 지금 비례를 지금 공천을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막판에는 어쨌든 지민미조와 민주몰빵 여기에 긴장 관계가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이 최고점일 수 있다. 그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기 전인 지금이. 뭐 최고점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살짝 빠질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몇 번 정도까지 몇 개 정도를 가져가실 거라고? 저는 15% 맥시멈 봅니다. 예, 15%면은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지역구의 후보를 거의 내지 않고 사실상 없다라고 보잖아요. 이 비례만으로 이 정도 받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역구를 냈고 지난 2020년 총선에 10.5%인가 받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제3지대에 지역구를 내 가지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처럼 완전히 천하 3분지계를 할 경우에는 뭐 26%도 나오지만은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만 갈랐을 때는 조금 그 숫자가 좀 작아서 15%, 16%요 정도를 저는 현실적인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한 7석, 8석 정도. 예, 10석은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척의 배를 주십시오라고 신장식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12척의 배라는 거는 25%면요. 민주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는 14%, 15%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비례가 7, 8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8명도 아닌 거죠. 그러면 7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는요. 18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1일에서 15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22대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물었는데 조국혁신당이 26.8%가 나왔고 이 내용은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에 다 올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좀 이른 지적이긴 하지만 포스트 이재명이 조국이냐, 결국 지민비조의 기조라는 게 이제 지금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이재명의 민주당에 표를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바람이 조국혁신당으로 투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엔 총선 지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몇 석일지 모르겠지만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사실화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면 이런 구도도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복잡한데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비토 정서가 있는 것과 조국 대표가 이를테면 범야권의 중심이 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사법 리스크가 둘 다 있는데 조국 대표는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기환송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징역 2년이 매우 유력하다라고 본다라면은 징역 2년이 뭐 지금 총선 끝나고 반년 안에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게다가 뭐 이거를 미룰 이유가 없죠. 보수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다음 총 대선에 못 나옵니다. 뭐 그냥 만기를 하더라도 이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 가고 조국이 온다라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뭐 갑자기 사면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해 줄 것도 아니라고 본다라면은 다음 대선에서의 조국의 시간은 사실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아주 뭐 이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뭐 안 좋아하실 얘기지만은 사법 리스크 생겨가지고 피선거권 제한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1심 결과가 나오면은 윤석열 정부 내에서 사법부가 속전속결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가지고 대법 확정 판결 이제 뭐 이게 대선 2027년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두 후보, 이재명 후보, 조국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이 가고 조국이 온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리더십은 사실은 이번 총선 결과에 달렸는데 지금은 총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힘이 굉장히 좀 교착 상태의 위기에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어쨌든 공천을 했네, 뭐 학살을 했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강고해질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쟁자들이 딱히 없어요, 당내에.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조국과 이재명이 경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재명이 가고 조국이 온다라는 거는 조금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예. 다만 조국 장관에 대한 조국 장관이 이제 조국 대표가 만약에 감옥을 하나 가더라도 이 정당은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종땡의 시그니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총선이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고점에 있는 조국혁신당 뭘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논란의 인물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제 비호감도는 지지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낮아졌지만은 그 이후에 사실은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로 그 눈높이에 맞을까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방탄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을 이미 하고 있죠. 공격을 이미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방탄이라는 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수사를 지연시킬 방법이 없어요. 없죠. 재판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탄이 말도 안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방탄의 이미지가 더 씌워진다라면은 사실 조금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건 좋지만은 이제 구설수나 설화를 좀 조심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